고모, 저 정말 혼자 된 줄 알았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슴 시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축복이라 믿었던 재능이 오히려 고독의 원인이 되는 우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를 품고 자란 10살 소년 한민준이 바로 그런 경우였지요. 소년은 7살에 거실 구석에 낡은 팝송 가사집을 뒤적이다 영어를 깨우쳤고 8살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독학으로 정복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9살 무렵쯤 소년의 입에서는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우아한 선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에게 언어란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한 투명한 창이었고 가장 즐거운 유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어린 생명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의 시련을 예고도 없이 던져주었습니다. 소년을 우주보다 더 크게 안아주던 부모님이 한순간의 사고로 영영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두드리던 날, 검은 상복을 입은 소년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에 잠겨 멍하니 앉아있던 민준이 앞에 마치 한 줄기 서광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식 한 번 없었던 고모 박미란이었습니다. 박미란은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며 민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쏟아내는 그녀의 눈물은 소년의 차가운 어깨를 따스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어린 민준이에게 그 눈물은 세상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유일한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고모와 고모부 최성식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준이의 집으로 들어와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넉넉한 유산과 커다란 2층 집은 이제 고모 부부의 관리 아래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박미라는 세상에 둘도 없는 헌신적인 수호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를 위해 영양 가득한 수프를 끓였고 밤이면 침대맡에서 소년이 좋아하는 외국어 서적을 읽어주며 감미로운 자장가를 대신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라는 속삭임은 소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고모는 늘 다정한 목소리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모는 소년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때로는 민준이의 뛰어난 재능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조카를 향한 순수한 자랑스러움으로 보였고 민준이는 그저 고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집안에는 고모의 지인들이라며 인자해 보이는 어른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의 재능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소년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여전히 시리고 아팠지만 고모가 내민 다정한 손길은 소년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박미라는 소년의 피곤함을 세심하게 살피며 언제나 민준이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품은 민준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소년은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고모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고요한 바다 아래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민준이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평온하던 2층 집의 공기가 조금씩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창밖으로 장마의 전조가 느껴지던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모 박미란의 미소는 여전히 화사하고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기묘한 열기가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이가 책장을 넘기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지극히 사소한 순간까지도 카메라에 담으려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카의 뛰어난 천재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그녀의 명분은 날이 갈수록 집요한 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준이는 마치 화려한 조명 아래 갇힌 무대 위의 광대처럼 어른들의 시선 아래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는 그 모든 압박이 자신을 너무나 아끼는 고모만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으며 애써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고모부 또한 매일 밤 정체를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민준이의 현란한 어학 실력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카는 걸어다니는 외화벌이 수단이자 우리 가문을 일으킬 복덩이야 라고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 속에 날선 칼날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소녀는 그저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찬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이안이라 여기며 어른들의 요구에 순응해 나갔습니다. 진실의 잔인한 얼굴은 세상이 깊은 잠에 빠진 가장 고요한 새벽녘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에 잠이 깬 민준이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내려왔을 때 서재 문틈에 가느다란 틈으로 새어나오는 고모 부부의 낮은 속삭임이 소년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부드럽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오직 탐욕에 찌든 비열한 계산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가득했습니다. 이번 계약만 완벽하게 성사되면 민준이 그 녀석은 평생 우리를 위해 금을 캐는 기계가 되는 거야. 해외 투자자들이 제시한 몸값이 상상 이상이라니까. 고모부의 거친 숨소리가 문턱을 넘어 민준이의 어린 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박미란 또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 비열한 탐욕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계약서에 심어둔 위약금 조항이 워낙 치밀하니까 애가 성인이 된다 해도 우리한테서 벗어나는 건 힘들 거야. 부모가 남긴 신탁 자금도 이미 내 명의로 옮길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짧은 대화를 듣는 순간 민준이의 경고하던 세상은 거대한 해일 아래 속수무책으로 침몰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고모의 품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으려던 정교한 덫이었음을 깨달은 소년의 눈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서늘한 핏발이 섰습니다. 소년은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공포를 억누르며 서재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모부가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라는 이름의 족쇄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민준이라는 한 인간의 이름 대신 고액의 가격표가 붙은 상품이라는 주홍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소중한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교묘하게 위조된 위임장들까지 소년의 눈앞에 그 흉측하고 더러운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가면을 목격한 소년은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담담하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천재적인 두뇌는 이제 단순히 외국어를 습득하는 도구를 넘어 자신을 절벽 끝으로 밀어넣은 위선자들을 처단할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인 박 교수님에게 떨리는 마음을 담아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고요 속에서 소년은 고모가 촘촘하게 쳐놓은 거미줄을 단칼에 찢어버릴 결정적인 반격을 준비하며 서늘하게 밝아오는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의 가죽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순간이 살다 보면 꼭 한 번은 온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그 잔인한 진실을 겨우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자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그토록 차가운 칼날을 휘두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습한 기운이 거실을 메우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외국어 원서를 읽는 척하며 거실 구석에 숨죽여 앉아 고모 박미란의 통화 내용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박미란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한심한 인간들이었다니까요. 덕분에 내가 이 어린 것 거두느라 얼마나 고생 중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시돋친 말들은 민준이의 심장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빌려주고 끝내 받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민준이가 모를 거라 확신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고모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었으나 그녀는 고인이 된 이들의 명예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며 자신을 가련한 희생양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뒤이어 찾아온 은밀한 제안에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섬뜩한 거래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 달 안에 모든 서류 정리해서 넘길게요. 아이한테는 해외 영재 학교에 보내는 걸로 이미 다 말해뒀으니까 의심 안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꼬박꼬박 배당금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것은 영재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씌워 민준이를 정체불명의 해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아이들을 가둬두고 번역과 기술 유출에 이용하는 사기 집단임을 민준이는 박 교수와의 연락을 통해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는 순간 민준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탈색되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며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사실은 더 비싼 값에 팔아치우기 위해 상품의 가치를 닦던 탐욕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에 소녀는 구역질을 느껴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미란이 거실로 나와 눈물을 훔치는 민준이를 발견하고는 가식적인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어머, 민준아. 왜 울고 있어? 어디 아프니?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위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당장이라도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면 박 교수님이 알려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 울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박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이를 품에 안았으나 그 품에서는 오직 썩은 욕망의 냄새만이 진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앞으로 벌어들일 달러의 환율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모욕하고 조카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으려는 고모의 배신에 민준이는 비로소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까지 모두 도려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을 뜬 민준이는 차가운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모, 당신이 내뱉은 그 모욕적인 말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소년이 지닌 7개 국어의 능력은 이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위선자들의 실체를 전 세계에 까발리는 예리한 칼날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은 슬픔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로 승화되어 치밀한 복수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박 교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예정된 투자 설명회 날 모든 연극을 끝내겠습니다.
운명의 날은 잔인할 만큼 눈부신 햇살과 함께 밝아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 입구에는 글로벌 영재교육재단 설립 기념이라는 거창하고도 허망한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서 10살 소년 한민주는 백화점에서 갓 구입한 뻣뻣한 정장에 갇힌 채 거울을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의 소년은 영락없이 어른들의 욕망이 빚어낸 정교한 꼭두각시 인형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민준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연신 행사장으로 밀려드는 투자자들의 동태를 살피느라 기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넥타이를 조여주는 그녀의 손길에서는 일말의 다정함 대신 일확천금을 앞둔 도박꾼의 차가운 전율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야. 고모가 써준 이 원고,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외워야 한다. 알았지? 박미란이 소년의 손에 억지로 쥐어준 종이 뭉치에는 평소 민준이 입에 담지도 않던 오만하고도 가식적인 표현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천재적인 어학 능력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이 재단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달콤한 수익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비열한 거짓말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손바닥에 배어나오는 축축한 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미라는 소년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질 듯 움켜쥐며 다시 한번 탐욕에 찌든 눈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만약 오늘 실수라도 하면 고모는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민준이는 착한 아이니까 고모의 마음을 다 알지 않느냐는 그녀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자 저주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고모부가 불러 모은 정체불명의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소년을 마치 진귀한 구경거리나 되는 듯 무례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정말로 자신들의 통장을 채워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는 수군거림이 소년의 예민한 청각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민주는 대기실 구석에서 박 교수에게 짧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자신이 신호를 보내는 즉시 미리 약속한 영상을 상영해달라는 절박한 부탁이었습니다. 박미라는 소년이 긴장한 것이라 착각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의 가면 같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무대에 막이 올랐고 박미라는 소년을 등 떠밀듯 무대 중앙으로 내몰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년의 귓가에 대고 중국어와 프랑스어로 인사한 뒤 고모부의 신호에 맞춰 영어로 투자 가치를 설명하라며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욕망에 젖어 미세하게 파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카의 장래를 걱정하는 고모의 음성이 아니라 눈앞에 돈다발이 연기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악마의 떨림이었습니다.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소년의 시야를 하얗게 가로막았고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화살이 되어 소년의 어린 몸에 따갑게 박혔습니다. 박미란과 최성식은 무대 옆에서 비열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그들이 기대하던 꼭두각시의 연극을 거부했습니다. 소년은 박미란이 쥐어주었던 원고를 보란듯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팔랑거리며 추락하는 종이 조각들과 함께 연회장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당황한 박미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지는 것을 민주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소년은 심호흡을 크게 내쉬며
어른들이 강요한 거짓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의 파편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화려한 설립 기념식이 아니라 당신들이 쌓아 올린 추악한 사기극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소년의 선언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남지 않겠다고 수만 번 다짐하며 첫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고모 부부가 은폐해온 더러운 실체를 전 세계에 고발하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소년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무대 뒤편에서 박미란의 비명 같은 헛기침이 들려왔지만 민주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소년은 이 처참한 파행의 끝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조각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심장을 관통할 날카로운 언어의 화살이 소년의 입술 끝에서 조용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들이운 커튼이 마침내 걷히고 진실의 시간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장을 수놓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들이 민준의 어린 눈을 찔렀으나 소년은 단 한 번의 눈박임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당당히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가냘픈 몸이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을 본 박미라는 조카가 긴장한 것이라 확신하며 입가에 비열한 승리의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빚어낸 떨림이 아니라 소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의 진동이었습니다. 민주는 발치에 떨어진 고모의 가짜 원고를 보란듯이 짓밟으며 비로소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ll a lie. Please do not trust these people. 소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유창하고도 단호한 영어 선언이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핥히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환희에 젖어있던 박미란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에 생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카가 그저 시키는 대로 인사말이나 읊조릴 줄 알았지 이토록 대담하게 판을 뒤엎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민주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구사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사기꾼의 연극에 농락당하고 있으며 저기 서 있는 이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조카를 해외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진실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과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악한 최성식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려 발버둥 쳤으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행사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 위로 박 교수와 민준이 비밀리에 준비했던 영상이 섬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소년이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기록했던 고모 부부의 추악한 대화 실황이었습니다. 조카를 물건처럼 취급하며 해외 조직에 넘길 가격을 흥정하던 박미란의 서늘한 목소리가 연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입을 벌리고 굳어버린 고모의 표정은 마치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폐잔병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야유를 쏟아냈고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속에서도 민주는 흔들림 없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이 모든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박미라는 이성을 잃고 소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 교수와 경찰들이 그녀의 앞을 철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고모, 이제 그만하세요. 민주는 그녀가 씌워주었던 가짜 왕관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나 부모를 모욕하고 조카의 인생을 유린하려 했던 위선자들에게 소년이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독학으로 익힌 소년의 천재적인 재능은 이제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추악한 실체를 도려내는 정의의 칼날이 되어 그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고모 부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육중한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이 소년의 전신을 감싸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직 소년만이 남겨졌으나 더 이상 그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인자한 미소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박 교수의 존재가 소년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는 희망이 소년의 여린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으며 정의는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민주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소년의 복수는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그 끝에서 마주한 결과는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위선의 거미줄을 찢어버린 소년의 앞날에는 이제 밝은 빛이 쏟아지는 새로운 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소년이 배운 7나라의 외국어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웃으며 내뱉을 수 있게 된 자유라는 2글자였습니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던 호텔 연회장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던 고모의 눈빛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소년의 마음이 마냥 기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이들이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능과 자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 슬픔을 이내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민주는 박 교수의 도움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지정해 두셨던 진정한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었던 고모 부부는 사기 미수와 공문서 위조,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민준의 집과 유산은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었으며 소년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민준이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지요? 소년은 요즘 박 교수의 댁 근처에 있는 작은 집에서 지내며 매일 아침 청아한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깹니다. 여전히 외국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제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이 특별한 재능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소년의 가슴 속에 싹텄기 때문입니다. 주말마다 민주는 박 교수를 따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우리나라 말이 서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민준이가 공부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는구나. 박 교수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을 때면 민주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만 같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타국에서 온 이들이 소년의 통역 덕분에 고향 가족들과 무사히 연락이 닿았다고 고마워하며 손을 맞잡아 줄 때 민주는 공부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언어는 누군가를 속이고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년은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부모님께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분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쓰며 예쁘게 성장할게요. 고모에 대한 미움도 이제는 부드러운 바람에 실어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분들도 언젠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소녀는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어린 소년의 작은 복수극이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